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로봇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슨 토르는 로봇, 드론,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 작업을 수행하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삼성전자도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4.71%에서 35%로 확대하며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원천 기술을 개발할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2%대 초중반으로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올랐고 올해 연간으로는 2.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물가 지수는 10.4% 올라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2원 50전으로 올해 정규장을 마감했죠. 작년 말 대비 184원 50전 14.3% 오른 수준인데요. 달러와 강세, 전국 불안,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달러당 1,500원 선이 뚫릴지 이어지는 2025 경제전망 특집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성큼성큼 오르더니 어느새 1,500원 선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으로 초비상이 걸렸고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속속 탈출하고 있죠. 2025 경제전망 특집,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된 고환율을 집중 분석합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오셨습니다. 전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 연말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 1,500원 선 곧 뚫릴 것 같더니 최근에는 조금 잠잠했어요. 어제 이제 정규장은 마감했는데 최근 주춤한 건 너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네, 최근에 그 달러원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달러 환율에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이렇게 그 달러원 환율이 오른 것은 최근에 국내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입니다. 우선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의 그 지표로 보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8대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108 거의 최고 수준인가요? 올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101 수준이었습니다. 100대 초반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108선까지 올라왔던 것은 인덱스의 기준은 10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3개월간 약 7% 이상의 높은 달러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그 외환 시장은 어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이제 달러원 외환 시장은 마감은 했지만 NDF 여기에 선물한 시장은 오늘도 지금 거래 중이거든요.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는 1,470원대. 1,470원. 어제 마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1,470원대에서 일단은 환율 급등세는 일단락 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8대, 지금은 108대를 중심으로 소폭 지금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올 한 해로 보면 상반기, 3분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뛰진 않았는데 4분기 좀 급등했다고 봐야 되죠? 네, 4분기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뭐 그 비상기업 네. 사태가 있긴 있었지만 이전부터 시작해서 환율은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를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 비상기업 사태로 인한 어떻게 보면 불안정에 더 오른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예.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네. 이제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승리로 압승으로 사실은 끝났죠. 그렇죠. 이렇게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이렇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당선일 경우에 예상됐던 그 트레이드의 방향대로 모든 자산의 가치가 그 변동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렇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어날 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장기채 수익률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를 것이고 전체적인 미국의 다우라든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기업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 지수는 폭등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초기에 압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예. 이러한 것들 시장에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주식과 채권에 연관된 이러한 그 모멘텀들이 달러 강세를 주도하게 됩니다. 네. 달러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다시 150엔대 중반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엔화 약세, 특히나 유로존의 통화인 유로화의 약세,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1,400원대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고요. 예. 최근에는 1,400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요. 와서 1,500원의 목전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와 강세 요인이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그 자체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오를 요인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겹쳐 있고 우리 경기까지 나빠지니까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선 야 달러당 1,500원 선 뚫리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나아가서 공포감이 좀 있는데 전문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왜 이런 1,500원 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1,400원대보다는요 1,500원 선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1,500원 목전까지 이제 8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얼마 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정되는 개입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달러 매도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500원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예. 사실상은 1,500원대 가까워 왔다고 봐야 되는 상태죠. 지금, 예. 예, 그런데 1,500원이라는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왜요? 네. 왜 그러냐면 2008년, 9년도 리먼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1,5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예, 이때가 마지막이었고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고요. 금방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1,5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이제 수합. 달러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을 했기 때문에 통화 수합 이후에는 100원 이상 뚝 떨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통화 수합의 결과는 굉장히 대단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무제한 달러를 빌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에서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1,500원대가 금방 이렇게 온 게 아니라 1,300원대 위의 환율이 이런 고환율이 지금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이렇게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올라오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 때문에 아마 그 뉴노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따라서 지금은 사실상 1,500원대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500원이라는 숫자 다만 1,500원
원이란 숫자에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정에 의해서 우리의 전국 불안, 경기 부진에 의해서도 있지만 미국의 달러 강세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월 20일 이루어지면 실제로 출범한 후에도 달러 값은 당초 트럼프 트레이드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강세가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 달러화의 가치는 강세에는 큰 영향은 단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달러 강세에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인 요인이에요. 지정학적 불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우리가 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장기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전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격돌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이것이 이란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거 아니냐. 조짐에 사실 이게 그 어느 정도 봉합은 일시적으로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북한 파병까지 너무나 많은 지정학적인 국지적인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는 이제 유로화의 문제고요. 유로화의 문제는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은 달러화의 상대화 통화가 무슨 통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유로화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절대적으로 50몇 % 이상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로화가 지금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로 중앙은행이 유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연준보다 유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유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할 수가 있어요. 달러 가치 대비.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많거든요. 미 연준. 그렇죠. 이번 FOMC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유로 중앙은행 빨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12달러까지 강했던 이런 유로화가 지금은 1.04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1대1 수준이네요. 이제 앞으로는 1대1 페리티라고 하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도 이제 통화 문제입니다. 통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다름 아닌 우리 인접국이죠. 또한 G2의 하나. 중국.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사실상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무역 마찰을 겪은 이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1년 이내에 위안화가 6.5위안까지 달러당 6.5위안까지 떨어지는 위안화 강세를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줄이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행정부의 그러한 의지에 따라 이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충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후에 이것을 공식화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세 전쟁 맞습니다. 예상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고 위안화의 가치가 더 평가절하가 된다면 7.3위안, 지금 현재 7.3위안 바로 밑에 있습니다. 7.29위안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달러당 이것이 만약에 7.4위안, 7.5위안으로 계속해서 약해진다면 원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화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원화에도. 달러 위안 환율이 7.45, 7.46 이렇게 계속 간다면 만약 우리나라 환율도 1,400 지금 후반대에서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건 이제 포텐셜, 이제 잠재적인 위험이죠.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말하기는 좀 우리나라 좀 아쉽지만 경제가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지지부진하고요. 침체가 더 심화되는 상황. 이 경제가 반등이 돼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금리 인하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다. 네, 있다 내년에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락한다면 이것은 이제 물가와 그다음에 여타 경기에는 좋은 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간 환율과 그리고 또 채권 지수 그리고 주가에는 조금 뭐 상반된 그런 그렇죠. 영향을 줄 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환율에는 지금 이런 이제, 영향을 네, 줄 수가 달러 있죠. 강세 요인을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년에도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될 것 같다. 가장 상대 통한 유로화도 지금 유럽의 금리 인하가 빠르면서 유로 가치도 떨어지고 특히 미중 갈등으로 중국 위안화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문제 경제 부진이 계속돼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더 떨어진다면 이렇게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데 속도가 좀 빠르니까 뭐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개입을 조금 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글쎄요, 그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추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사실상 추정의 근거는 갑자기 그 환율이 올라가다 급락하게 되면 예. 어떤 뭐 하락할 요인이 별로 없는데 없는데? 내려가게 되면 이것을 이제 추정. 뭐 개입이라든가 예.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이제 조금 약간 미세 조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입보다는 작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요. 지금같이 이제 급등하는 경우에는 개입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러한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을 지나고 이제 발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네. 좀 보면은 그 잣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 1월 6일에 외환보유고가 이제 12월 말 외환보유고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11월 말은 이제 4,153억 달러 외환 보유액인데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금 줄었는지는 내년 1월 6일을 봐야 된다. 그런데 정황은 있지만 실제로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이 국민연금도 우리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도 지금 이 외환시장에 나름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환해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뭐 이것은 이제 그 연금관리공단의 그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뭐 언급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다만 현재 이제 한국은행과 최근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게다가 국민연금은 이제 모두가 가입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규모도 크고 방대할 뿐더러 모든 자산을 원화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해외- 시장만을 커버하기에는 이게 너무 큽니다. 따라서 네.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해외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투자 규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 해외 투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규모가 이 부분에만큼 금을 이제 그 달러 안정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달러를 조금 더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달러 값이 치솟는 거를 조금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 있는 거죠.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우리 경제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시장에서 볼 때 내년 말 정도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엔달러 환율은 어떨까?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 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망치도 제각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유수의 금융기관들조차도 예. 굉장히 편차도 클 뿐더러 오른다 내린다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한국만 본다면 예.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그러한 모멘텀은 보이고 있다. 지금 보이지 그래요?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제만 보더라도 예. 30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뭐 3,500억 가량의 이러한 국내 원화 채권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어제는. 예. 네.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우리 채권도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만 금융 위기 상황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채권이나 아니면은 국내 주식을 모두 다 팔았었는데 어떤 리스크 상황이 있을 때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는 주식은 팔아도 채권은 늘리는 계속 이러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만큼 신용 상황이 좋아졌고 우리나라의 국채도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안전자산 대열에 이제는 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WGBI도 이제 편입되기로 결정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러한 단기적으로 불안한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외국 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주시장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와야 된다. 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공약이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마가 정책을 본다면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마가 정책은 달러 약세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달러 상황이 내년 초중반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원화 환율도 달러 원 환율도 내려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주식과 환율 중에서 주식을 중심으로 외국 투자자와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하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다시 우리나라 국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코스피 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러한 본격적인 시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안정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환율 전망치는 그러면 전혀 컨센서스가 없다면 대략 어느 선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돼요?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좀 안정이 된다면 내년 초 1, 4분기와 2, 4분기를 지나면서 달러원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는 기점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확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은 크게 그 환해지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환전하는 필요한 만큼은 환전한 후에 내년의 추이를 좀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의 변동성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간에 이러한 그 격차는 환율 격차는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서요. 약 내년 초반까지는 1,400원대 이상의 그런 환율이 지속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1,300원대로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니까 달러 보유를 늘리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의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기업들의 이 고통은 조금 더 이어질 거로 조금 봐야 되겠네요. 하반기 정도에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수익 기업들 굉장히 고생을 물가가 올라서 원가 수입 부담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변정규 전무께서 이 금리 관련 책을 내셨더라고요. 슈퍼금리, 슈퍼리치 뭐 금리로 부자 되자 이런 겁니까 이게? 네, 부끄럽습니다. 이제 새 책을 내긴 냈는데요. 슈퍼금리, 슈퍼리치라는 새로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금리 입문서입니다. 모든 그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이것을 위한 금리 기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전문가신데 왜 환율 책은 안 내셨나요? 첫 번째 책이 2년 전에 달러 슈퍼금리라고요. 환율 책이 있었습니다. 후속작입니다. 그렇군요. 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 과연 내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경제현장 오늘 2025 경제전망 특집 채권시장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올해는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급증한 해였습니다. 개인들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는 4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3년 전만 해도 5조 원에 불과했는데 그만큼 채권 투자가 대중화된 거죠. 채권 투자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몇 차례 이루어질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채권이 유망한지, 국내 채권 분야 최고의 전문가죠.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금리 한 3, 4%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 내년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 채권 전문가로서 증시가 저렇게 좋은데 왜 채권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게 한국과 미국 채권 시장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요. 예. 일단은 이제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현재 절대 금리 레벨이겠죠. 절대 금리 수준. 그렇죠. 예. 이전보다는 한 2, 3년 전보다는 현재 금리 레벨이 올라온 거고 현재 올라와 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4.6%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레벨이죠. 그래서 일단 절대 금리 레벨이 높다는 게 첫 번째 채권을 해야 되는 새해에 예. 해야 되는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내년에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인데 일단은 정도와 폭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간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어떤 채권 가격의 포텐셜도 기대되는 차원일 거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이제 앵커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주식 굉장히 브라이트했고 내년에도 전망이 밝을 거라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특히 미국 주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서로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죠. 아, 미국 주식의 실질 기업 가치가 대비 굉장히 비싸죠. 가격이 좀 너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혹여나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비싼 자산의 향후에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네. 채권 자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4.6%니까 네. 우선 높다. 이자가 4% 중반. 이자 수익 괜찮다. 그리고 이게 채권 가격이 좀 오르면, 그러니까 금리와 채권 가격은 거꾸로 가는데 금리가 조금 낮아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가지고 있는 채권 값이 오르니까 거기서 뭐 시세차,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두 번째. 그리고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너무 높은데 채권으로 눈을 돌릴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채권 투자 보통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3, 4% 또는 4, 5% 수익만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금리 변화에 따라서 뭐 손실률이 두 자릿수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선을 입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나요? 채권 투자가? 예,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이자 수익과 가격 움직이는 걸로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가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그냥 보수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시중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변화가 크지 않는데 예. 우리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좀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을 좀 이왕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를 희망을 해서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를 하시면 동일하게 시중 금리가 움직이더라도 긴 채권 투자하실 때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아, 만기가 긴 채권은 가격의 그렇죠. 변동폭이 크다. 예, 그래서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방금 손실 좀 많이 보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 채권 투자자고 네. 반대로 한국 채권 투자자들은 동반 또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채권은? 예, 같은 긴 채권이라도. 예, 채권은 우리는 한국 채권은 금리가 조금 내렸죠. 떨어져서 그렇죠. 가격이 예. 오른 반면 예. 미국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미국 채권 투자하신 분들 손실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미국 금리, 국채 금리가 아까 10년 만기가 이제 4.6%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추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자꾸 미 국채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거나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좀 안 떨어지면 채권 투자 속된 말로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이제 실제로 최근에 금년 4분기인가요? 9월달 이후에 미 연준이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보통의 경우는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면 시중 금리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예상외로 정책 금리 내렸는데 시중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해 하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좀 2025년에 미 국채 금리 향배를 가늠하고자 하면은 최근에 왜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채권은 왜 올랐습니까? 최근에 이제 정책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번에 9월 달에 미 연준이 정책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에 보면은 우리가 7월 말에 옌캐리 청산이라든지 8월 초에 미국 실업률이 갑자기 4.1에서 4.3으로 점프를 하면서 미국의 매크로 특히 노동시장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4% 초반대에서 3.6까지 밀렸어요. 결론은 그때 너무 과하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했던 게 결국은 되돌림 현상이 되면서 4% 초반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게 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변센터장도 말씀 주셨지만은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취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약간 인플레이션 유발한 정책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했지만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우려감 때문에 현재 금리가 4.6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요인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좀 바뀐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4.6 정도면은 내년에 현재 시장에서 연준 금리 인하가 내년에 거의 없다라고 반영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국채 금리 10년 만기 4.6은 보통 이제 지난번에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 금리는 연준 금리 못 내린다는 게 반영이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달만 하더라도 4차례 금리 인하, 100bp 금리 인하였고 이번 12월 달에 연준도 거기서 50bp로 줄여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금리 어떤 선물 시장을 계산해 보면 현재 국채 4.6의 의미는 한 번 내지 내년에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저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과도한 생각이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견해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어떤 정책들이 관세라든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유발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선반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변센터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결국 과거의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면 긴 호흡에는 약간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번에 12월 연준 점도표에 의하면은 9월 달 대비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고 즉 실업률 전망이 4.4에서 4.3으로 내리고 반면 핵심 물가 PC 물가가 원래 2.1에서 2.5로 올리면서 자 12월 지금에서 연준에서는 노동시장은 걱정하지 말고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약간 좀 고민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근데 저는 조금 연준의 방향이 너무 물가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 그리고 노동시장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뭐냐면 내년에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연준의 목표치 위로 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더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연준의 목표가 4.3이거든요. 근데 현재 4.2입니다. 바로 턱 밑에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실업률이 원래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네. 거기 때문에 보통 4.2, 그러니까 4.3이 캡이 되려고 하면 4.2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이제는 개선되는 조짐이 보여야 4.3에 스탑이 하는데 현재 노동시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높아진 이유가 내년이 되면 일반 시장 전망과 달리 우리 마경환 대표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디플레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노동 시장도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만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떨어지더라도 네. 뭐 글쎄 얼마나 떨어질까 싶긴 합니다만 미 국채에 그러면 좀 투자하기 지금이 좀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위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주위에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미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론적으로 더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4.6인데 예. 여기서 금리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현재 만약에 금리가 뭐 4.7, 4.8, 오케이? 만약 5%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미국 경제는 특히 주식시장이 못 버티죠. 그러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년에 연준이 시장 예측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 한다고 하면은 4.6 정도가 맞지만은 적어도 시장 예측보다는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재 절대 금리 4.6이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4.6이고 물론 이제 이거를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국채는 긴 호흡으로 투자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4% 중반인데 예. 한 3% 중초반 중반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그 정도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호흡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매매 차익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차원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한 접근 방법은 좀 약간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 국채 투자는 조금 단기로 뭐 채권 시장에서는 1년 정도도 단기로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한 단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미 국채에 투자해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상황에서 채권을 팔면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 한국 국채는 긴 호흡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준에 비하면 낮고 시장 금리도 낮잖아요. 금리는 좀 낮은 상태인데 긴 호흡의 투자가 왜 매력적이죠? 우리 한국 국채 투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거의 한 1, 2년 전부터 한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나라 채권이 더 투자가 매력적입니까? 라고 말씀을 여쭈면 항상 제가 한국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일반 투자자들이 언뜻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금리 이자 레벨이 있는데 그렇지. 미국이 엄연히 더 높고 한국 낮은데 왜 한국을 추천합니까? 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보면은 채권 투자를 할 때는 크게 수익원이 이자 수익과 가격, 매매 차익이 매매 기대인데 차익 두 가지인데. 가격만 본다고 그러니까 이자만 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의 포텐셜을 본다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아, 채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바라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금리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반면에 예. 한국 금리는 거의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더라도 거의 이렇게 하향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한국의 이게 사실은 미국채보다 한국채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미국의 펀더멘탈보다 한국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좀 안 좋다는 안 의미일 좋다. 것이고 아.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건 중장기적 저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장기적 저성장으로 가면은 시중 금리는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참 쉽게 말하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부진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서 채권 투자는 좋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을 논외를 떠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냥 금리 인하를 한 서너 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한 1년 개념으로 매매 차익도 기대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한 10년, 15년을 바라보고도 현재 한국 국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15년 그 길게 봐도 그 금리가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12월 달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한국의 중장기 잠재 성장률 발표가 됐었죠. 네, 뭐 길게 가면 0%로 떨어질 그렇죠. 거라고 우리가 그런데 그게 먼 보고 세월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에는 한국의 잠재 성장이 1% 아래 내려가죠. 예. 0점 몇이 된다고 예. 하면은 통상적으로 잠재 성장 떨어지면은 저인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저인플레이션 되면 당연히 시중 금리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투자하고 투자한 이후에 금리 내려가면 이전 투자자들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경제가 재미없어서 한국 주식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태평양 안 건너가셔도 됩니다. 안 건너가도 돼요? 그냥 여기 기회, 우리 만약 주식이 한반도에 불편하다면 기회가 많아요? 예, 한국 국채 투자시라고 저는 한국 말씀- 국채. 예. 지금 채권 한국 국채를 말씀하셨는데 채권에는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요. 네. 국채를 사는 방법도 우선 국채와 회사채 중에서는 우선 무선이 국채예요? 그 안정적이니까 네, 국채 투자가 좋다 맞습니다. 이거죠. 회사채는 안 돼요? 예, 일단은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 가면은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국채보다 금리는 좀 높고 부도는 안 날 것 같으니까 권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채와 회사채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채권 투자자들이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부도 리스크잖아요. 그럼요. 부도 리스크인데 나버리면, 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업 증권사나 이 금융기관에서 부도 날 만한 기업을 고객들한테 권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부도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국면이면 이론적으로 국채와 회사채가 있다면은 앵커님 어느 걸 선호하시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 기업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회사채가 부도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일 때 국채는 정확하게 반비로 딱 가격이 올라가지만 오히려 회사채는 경제가 나빠서 금리 낼 때 오히려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회사채의 문제점 뭐냐면은 중간에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시면 저는 한국의 국채를 선호합니다. 네, 근데 미국 국채에 관심을 가진 분은 1년 이내 좀 단기, 우리는 좀 길게 봐서도 장기 우리 국채가 유용하다는데 그러면 국채를 사려고 하면 네. 좀 이게 채권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국채를 어떻게 사지? 그리고 국채 뭐 채권을 사는 거야? 아니면 국채 ETF를 사는 거야?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보통 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개별 채권, 개별 국채를 사는 게 있을 것이고 개별 국채. 그리고 그다음엔 채권 ETF가 있고요. 네. 국채 ETF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면 채권 펀드가 있습니다. 채권 이렇게 펀드가 한 세 있군요.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보통 개별 채권과 채권 ETF는 증권사에서만 거래가 가능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채권 펀드는 은행, 증권 모두가 다 거래가 가능하죠. 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이런 거 고민하실 겁니다. 자, 우리 채권 투자를 하면 절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절세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거든요.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고 예. 이자는 세금을 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문제는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매매 차익과 이자 이 모든 게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과세인 반면에 네.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표면 이자를 제외한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만 한다면 개별 채권이 좋겠다. 개별 국채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개별 국채가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좀 거래를 할 때 거래하실 어떻게, 때 보통 장외 채권인데 예. 개별 국채인데 제가 좀 그냥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바로 팁 드릴게요. 네. HTS에 들어가시면은요 네. 금융기관의 그 ETF 거래하는 그 창에 들어가면 거기도 마찬가지 국고채도 장내 국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바일 트레이딩을 맞습니다. 해서 주식처럼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바로 살 수 얘기네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든 개별 국채가 다 거래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몇몇 종목들은 HTS에서 바로 여러분 직접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국채 투자에 장기적으로 좋다고 유래하던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치 주식을 내다 파는 것처럼 채권도 많이 팔았는데 이 판 규모가 조금 비상계엄 탄핵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많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얼마나 팔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채권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이제 요번에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파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바라볼 벤치마크는 뭐냐면은 사실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채입니다. 국채를 왜냐하면은 국채를 판다는 건 한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던지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향후에도 이 정부에서 물어보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추세적으로 팔고 나갈 것이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결론부터 이 말씀드리면 전세와 동일한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요? 왜 걱정을 기본적으로 한국은 우리 내국인들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대외 건전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호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네. 우리가 이제 뭐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GDP 대비 정부 부채도 저희 굉장히 한 50%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제가 표현이 그런데 조심스러운데 채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채권은 뭐냐면은 예. 앞으로 경제가 둔화되면 금리가 내릴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그렇죠. 올라가는데 근데 그 나라가 부도는 안 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씁쓸하네요.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표현이 그런데 제가 그냥 웃자는 얘기지만은 나이 많은 자산가 이 느낌의 채권은 되게 좋은 채권인 거죠. 네. 채권 부도는 안 나는데 앞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떨어질 거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우리 경제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채권 금리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완만하게 오른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서 국채 시장 규모가 거의 10위권 한 9위권입니다. 우리 국채 시장 예, 규모. 9위권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한 3% 전후가 되면서 굉장히 유동성 있는 마켓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만약에 추경을 하면 네. 우리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네. 채권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우리가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되니까 외국인들 채권 수요가 늘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힘이 좀 셀까요? 일단은 이제 추경을 한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고 그럼 국채 발행 물량이 커진다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당연히 약간 부정적이 되겠죠. 부정적인데, 그러면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요인은 맞습니다. 맞는 요인인데 그리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내년 하반기에 11월 달부터는 WGBI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수요 사이드가 또 신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한 70조 정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시점별로 예를 들면 추경 이슈가 많을 때는 그것 때문에 금리 약간 더 올라갈 거고 또 하반기엔 이것 때문에 또 내려가게 갈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입니다. 경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 예. 수급은 일시적 요인이고 결국은 펀더멘탈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 동안 일정 부분 리더십 공백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이번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추계한 것보다도 아마도 좀 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혹여나 추경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마경환 대표가 뭐 채권 투자 바이브라는 새로운 책도 냈는데 채권 투자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채권 투자 상황 그리고 내년의 채권 투자 전략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국채가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경환 GB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이 올 한 해 14%나 뛰었습니다. 경기 부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당 1,500원이 뚫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달러 빚이 많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우리 돈값은 경제력을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야 시간이 가면 진정되겠지만 경제 활력을 높이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